저는 외동딸로 자라며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여의고 오직 엄마 하나만 바라보며 자란 저는 사춘기다운 반항 한 번 없이 얌전하게 컸고 엄마는 언제나 제 인생의 전부였었죠. 엄마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일하시고 저녁에는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셨지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대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 시켜주셨고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과외까지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건 다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딸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해. 엄마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취직 축하 자리에서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앞으로는 제가 다 모실게요. 저는 첫 월급으로 엄마께 문화센터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서예, 요가, 노래교실까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가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즐기셨으면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지금의 남편과 연애 중이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그는 말도 잘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특히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제가 삼겹살 사갈게요.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장모님, 요즘 날씨가 추운데 이거 입으세요. 주말마다 엄마 댁에 함께 가서 집밥을 먹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그를 아들처럼 여기셨고 저 역시 이런 남자와 결혼한다면 평생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야 마음 놓겠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일하느라 바빴지만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친정에 들렀어요. 엄마는 우리가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기다리셨고 남편은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정말 우리 엄마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농담을 건네면 엄마는 호탕하게 웃으셨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사시면서도 잘 지내셨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다녀오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셨습니다. 서예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오셨죠.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럽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 좀 가보려고.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언제 가실 거예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큰 병원 아니고 동네 병원이야. 저는 가벼운 소화불량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에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그게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급하게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와 함께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3기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암 판정을 받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죠. 괜찮아. 엄마 강한 거 알잖아. 이런 병쯤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우시는 것을요.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되어 찾아간 주말, 새벽에 물 마시러 나갔다가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전에 종양을 줄여야 한다며 강한 항암제를 처방하셨습니다. 첫 항암 치료 후 엄마는 사흘 동안 화장실을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토하고 또 토를 하셨습니다.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겠지.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엄마를 간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면 곧장 엄마한테 달려가서 저녁을 챙겨드리고 주말에는 병원에 함께 있었어요. 다행히 이모와 간병인 선생님도 함께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제게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엄마가 항암 치료를 시작한 첫 주에 남편은 전복과 흑염소 진행을 사왔습니다. 장모님,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괜찮은데 비쌌을 텐데. 장모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걱정 마세요. 남편은 병원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녁 퇴근 후에 병원에 들러서 엄마 손을 잡아드리고 농담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혼자서 친정에 가서 엄마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영이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제가 자주 들를게요. 장모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감동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인데 당연한 거지. 나도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역시 남편을 고마워하셨습니다.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남편 복 있어? 항암 치료는 6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엄마는 점점 야위어 가셨지만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저는 수술실 밖에서 남편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장모님 강하시잖아. 잘 이겨내실 거야.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종양을 깨끗이 제거했다고 하셨고 이제 회복만 남았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점차 회복되셨어요. 퇴원 후에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조금씩 식사량도 늘어나고 살도 조금씩 찌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회사에 육아휴직 비슷한 제도를 신청해서 잠시 쉬면서 엄마 곁에 머물렀습니다. 중간에 선망 증상이 와서 엄마가 혼란스러워하시는 시기도 있었어요. 사물함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고 인감도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것도 일시적인 증상이었고 이내 회복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병문안을 올 때마다 이상한 말들을 슬쩍슬쩍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댁 근처에 아파트 새로 짓는다던데 집값 많이 올랐겠어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 올랐다던데. 혹시 집 팔 생각 있으세요? 팔면 돈 꽤 되실 텐데.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동네 부동산 이야기 정도로 치부했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점점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문안 올 때마다, 주말에 들를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집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드릴까요? 그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엄마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살던 집이 좋아. 추억도 많고.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슬쩍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혼자 계시기엔 저 집이 너무 큰 것 같지 않아? 우리가 관리해드리기도 힘들고. 엄마가 살아계신데도 벌써부터 그 집을 팔 생각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 회복된 줄 알았던 엄마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에 얼마간은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다시 기력이 떨어지시더니 결국 재입원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이 가능성을 언급하셨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다시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병문안을 오지도 않았고 올 때마다 꼭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장모님 집 그냥 비워두는 것도 아깝지 않아? 관리비만 계속 나가잖아. 언제 퇴원하실지도 모르는데 집을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는 게 어때?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솔직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마지막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돌아가신 것처럼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니, 나도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게 현실적인 태도인가요? 저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씻는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화면에 뜬 메시지 미리 보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집 이야기는 잘 진행되고 있어? 그 집? 무슨 집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자연스레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없는 단톡방을 발견했어요. 방 이름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저만 빠진 시댁 식구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내용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번 달 넘기기 힘들 수도 있대요. 그럼 집은? 당연히 지영이가 상속받죠. 외동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동생 내년에 결혼하잖아요. 신혼집이 필요한데 그 집 주면 되죠. 지영이한테 내 동생 신혼집으로 쓰게 해달라고 하면 그 성격에 거절 못할 거예요. 오빠 그게 가능해? 새언니가 그냥 줄까? 지금 장모님 일로 정신 없잖아. 그때 슬쩍 말하면 거절 못해. 게다가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어. 내가 장모님 간병 많이 도와줬으니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남편이 한 말인가요? 엄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벌써 엄마의 집을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다니.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그건 지영이 재산인데. 아니에요. 부부 재산이에요. 제 이름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동생한테 주면 우리 집안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하네. 그런데 지영이가 그냥 넘겨줄까?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당분간 엄청 힘들 거예요. 그때 내가 잘 위로해주고 동생 결혼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집 좀 쓰자고 하면 거절 못할 겁니다. 오빠 천재다. 그럼 나는 신혼집 걱정 없겠네? 일단은 전세 개념으로 살게 하고 나중에 아예 명의 이전하는 걸로 하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까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대화가 있던 날짜였어요. 엄마가 처음 암 진단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엄마가 암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엄마의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친절, 모든 간병, 모든 다정한 말들이 전부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복을 사오고 병원에 찾아오고 엄마 손을 잡아들이던 그 모든 순간들이 엄마의 집을 차지하기 위한 밑밥이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화장실에서 남편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여보, 벌써 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곧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엄마에게 잘해준 것도 나한테 잘해준 것도 전부 저 집 때문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역겨움인지. 아니,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절대로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엄마는 결국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재입원한 지 2달이 채 안 되어 돌아가셨죠. 마지막 순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해.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남편 잘 만났어. 고마운 사람이야. 엄마 대신 잘 챙겨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아니,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의 친구분들, 친척들, 제 회사 동료들, 모두들 엄마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장례식 첫날에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댁 식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장례식장 안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뒷방에서 그들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댁 식구들은 상복을 입은 채로 편의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지영아, 배가 고파서 라면 좀 끓여 먹고 있어. 여기는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니? 너도 좀 먹을래? 지금 엄마 장례식인데요? 알아. 그래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떡해. 먹어야 힘이 나지.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말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로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시댁 식구들은 조문객 앞에서만 슬픈 척했습니다. 뒤에서는 언제 집 정리할 거냐, 유품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은 장례식 내내 제게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그건 왜? 아니, 나중에 집 정리하려면 필요하잖아. 지금은 그런 생각하기 싫어. 알았어. 그런데 혹시 통장이나 서류 같은 거 어디 있는지 확인했어?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집착이 점점 더 역겨워졌어요. 며칠 후에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아닌 엄마의 집이었어요. 엄마가 계시던 방문을 열자 엄마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엄마의 마지막 모습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엄마는 몇 년 전부터 혼자 계시면서 안전을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하셨습니다. 거실과 엄마 방에 각각 하나씩. 저는 그 CCTV 앱을 제 핸드폰에도 연동해 놨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그동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시는 모습, 방에서 책을 읽으시는 모습,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가 재입원하시기 일주일 전쯤의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엄마 집을 방문한 날이었죠. 그날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고 남편이 혼자 엄마를 찾아뵙겠다고 했었어요. 영상 속에서 남편이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장모님,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빨리 내놔요. 도장 어디 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긴요. 어디 뒀는지 빨리 말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귀를 집중하고 쳐다봤습니다. 아니,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래? 장모님 지금 장난해요? 인감 도장 없으면 나중에 집 정리 못해요. 빨리 내놔요. 집 정리는 왜? 나 아직 살아있는데. 살아있긴요. 어차피 얼마 못 사시잖아요. 미리 준비해야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장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영이 엄청 힘들게 할 거예요. 나중에 유산 상속 문제로 소송 걸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협조 안 하시면 방법이 없죠. 그냥 도장만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엄마는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선망 증상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던 때였습니다.
도장 서랍에 있을 거야. 아니면 어디 있더라. 급기야 남편은 엄마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열고 책장을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장을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건 중요한 건데. 괜찮아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쓸 거니까. 그리고 남편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맨 위에 있는 커다란 제목은 위임장이었습니다. 장모님,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집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엄마는 혼란스러워 하시면서도 남편의 말을 따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는 갑자기 정신이 든 듯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 이건 지영이한테 물어봐야 해. 장모님, 지영이는 바빠요. 이런 거 일일이 물어보면 귀찮아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돼. 이건 중요한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저한테 협조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장모님을 얼마나 잘 모셨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시네요. 저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짜의 영상들도 확인했어요. 남편이 혼자 방문한 날들의 영상을 모두 봤습니다. 그곳에는 매번 비슷한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요구하고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엄마를 협박하는 남편의 모습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장례를 마친 지 겨우 일주일 후였습니다. 단톡방 캡처와 CCTV 영상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말했어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학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사문서 위조 미수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요? 네, 위임장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영상 증거가 있으니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이 순순히 응하면 협의로, 거부하면 재판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날 저는 시댁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오는 걸 반가워했습니다. 여보 왔어? 우리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하셨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남편까지. 지영이 왔구나. 앉아. 아니요, 저 앉지 않을게요. 오늘은 그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직접 열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이혼해. 너 같은 인간과는 더는 못 살겠어. 거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 웬 말이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아. 근데 그렇다고 이혼까지. 엄마 이야기 꺼내지 마. 네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단톡방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너희 식구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엄마 집 어떻게 빼앗을지 계획한 거 다 봤어.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어. 농담? 이게 농담으로 보여요? 저는 캡처 화면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집을 신우이 신혼집으로 주자던 말, 제 이름으로 된 집에 남편 이름도 올릴 수 있다던 말, 엄마가 힘들어하실 때 도장을 받아내자던 말까지. 신우이가 나서서 변명했습니다. 언니, 그건 오빠가 한 말이지 우리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왜 너는 오빠한테 천재라고 했어? 왜 같이 계획에 동참했냐고. 신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신우이의 남편도 못 참고 나섰습니다. 형님, 그 집 우리가 신혼집으로 쓰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그건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한 거지 확정은 아니었어. 뭐? 형님이 분명히 우리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의 남편은 신혼집을 확정으로 알고 있었고, 제 남편은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남자는 거실 바닥을 뒹굴며 싸웠습니다. 저는 그 꼴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집을 두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싸움이 겨우 진정되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 말 좀 들어봐. 차라리 그 집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면 안 되겠니? 그래야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우리 엄마 유산을 왜 당신들한테 나눠줘요? 우리도 가족이잖아. 네 남편은 내 아들이고. 가족이 이래요? 엄마 돌아가시기도 전에 집 나눠 먹을 생각이나 하고 장례식장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게 가족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셨어야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 당신은 그냥 이혼 서류에 서명만 해. 지영아, 나 정말 장모님 진심으로 모셨어. 그 마음만큼은 인정해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모셨으면 왜 엄마한테 윽박질렀어? 왜 도장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뭐? 나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뭘 봤다는 거야? 저는 핸드폰에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방에서 도장을 요구하고 위임장을 내밀고 엄마를 협박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이번에는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엄마 집에 옛날부터 CCTV 있었어. 네가 몰랐을 뿐이지.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뭐가 오해야? 네 목소리, 네 모습 다 나왔는데.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에 시댁 식구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다시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명해서 보내.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때는 이 영상을 증거로 형사 고소도 할 거야. 형사고소. 당연하지. 네가 한 짓은 사문서 위조 미수야. 범죄라고.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아. 남편이 뒤쫓아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최악의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도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고 저는 예상했던 대로 재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는 승소를 확신했어요. CCTV 영상, 단톡방 캡처, 그리고 남편의 부당한 재산 요구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원고의 남편은 장모님을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그 기여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간병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기여가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부에 CCTV 영상이 제출되었고 재판장과 배심원들은 영상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도장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학대였으니까요. 남편 측은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인의 주택은 혼인 기간 중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일부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각되었습니다. 엄마의 집은 엄마 명의였고 혼인 전부터 소유하신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집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었죠. 재판은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판결은 제 완전한 승소였고 2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남편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피고는 장모의 병환을 악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했으며 이는 배우자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중대한 배신 행위다. 법정을 나오는 남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원했어요. 엄마의 집도 엄마의 명예도 지켜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후 남편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비켜.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 재판 때는 왜 안 했어? 그때는 끝까지 우기더니.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거야. 나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해달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용서받고 싶어. 용서? 엄마한테 가서 빌어. 나한테 빌지 말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영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알아? 내 탓? 네가 한 짓 때문이지. 동생 결혼도 파토 났어. 그것 때문에 취소된 위약금만 2천만 원 넘게 물었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최소한 너가 그 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없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쳤어. 네가 저지른 일인데 왜 내가 돈을 줘야 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남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지영아,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되는 일이었잖아. 조용히? 네가 엄마한테 한 짓을 그냥 덮고 가라고? 그건 실수였어. 실수? 계획적으로 도장 빼내려고 한 게 실수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나 진짜 힘들어. 회사에서도 소문나서 승진 누락됐어. 동네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해.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CCTV에서 겁먹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던 모습이 떠올랐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네가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시원찮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남편은 뺨을 감싸며 멍하니 저를 쳐다봤고 저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재 엄마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의 방은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엄마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립니다. 엄마의 서예 작품들, 엄마가 좋아하시던 책들, 엄마의 옷들. 모든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주말에 혼자 식사할 때.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엄마의 집을 지켰고 엄마의 명예를 지켰으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재혼은 생각 안 하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분간은 혼자 살 거야. 엄마랑 단둘이 살던 게 그리워서. 친구들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저는 엄마가 다니시던 서예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엄마처럼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니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어머님 따님이시구나? 어쩐지 글씨체가 똑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엄마를 닮아간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회사 일은 힘들고 때때로 고독이 밀려옵니다.
혼자라는 게 버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신자와는 완전히 결별했고 엄마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엄마를 닮아가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의 미소와 엄마의 눈빛.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엄마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지켜낸 것도 자랑스럽습니다.